전통적인 북한의 후견, 맹주 1위는 중국 우리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라든가 그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북러 밀착을 보면서 아마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것 봐라.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 김정은이 푸틴하고 만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북러 간의 어떤 행사라든가 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만찬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북한 외무성 최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러시아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다. 그리고 같은 참호, 같은 전투에서 우리의 최고의 우방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최고의 우방이라든가 뭐 최고의 친구라든가 이런 표현을 중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쾌할 수 있죠. 그건 자기네들한테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럼 너희 바뀌었냐? 김정은이 푸틴한테 받은 연하장은 노동신문 일면에 이렇게 크게 실으면서 시진핑이 보낸 거는 다른 무슨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이 보낸 거랑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가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니 격화시키는 거니? 네. 이런 거예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전후해가지고 베이징을 가거나 어디 거기까지 안 올 때면은 이쪽 다른 지역에 지방에까지 찾아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보고하고 지침을 받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러시아가 뭐 좀 해준다고 너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엄청나게 아마 지금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박러설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주시를 할 건데 아마도 그 중국 지도부는 집요하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조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항상 채찍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과거에는 뭐 따칭유전에서 들어가는 송유망을 잠근다든가 송유관을 잠근다든가 이런 것들로 며칠만 잠궈도 북한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중국이 갑자기 한국인 관광이나 상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노비자를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비자 없이 올 수 있다. 네,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계속 안 된다고 이러다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타이밍이 안 맞게 노비자로 다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주는 사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북러 간의 밀착 파병이게 작년 10월에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이 러시아 영내로 가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바로 11월에 이제 노비자 이 부분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돈줄 조이기 부분이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대거 이제 돌려보낸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측 지역 공단에 출퇴근식으로도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그런 돈줄들을 차단하면서 아마 김정은 길들이기를 상당 기간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알기로도 이 북러 간의 교역 양이나 금액보다 이 중국과의 금액이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럼요. 압도적이죠. 근데도 왜 북한은 그렇게 중국을 그렇게 뭐 최근 막말로 하자면은 그 신문에도 실은 거 보면 약간 무시할까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무시하죠. 우리도 사실 뭐 우리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좀 무시하잖아요. 우리도 뭐 전 세계에서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뭐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뭐 그 중국의 발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국으로서 이렇게 해오던 그런 부분에 어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조금 중국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반중 감정이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북한 정권도 의지하면서도 김정일 시대 때부터 김정일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비공개로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중국 저 뭐 돼지 새끼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네. 겉으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면서 뒤로는 우리를 녹여 먹으려 그런다. 아. 속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중국이라는 그런 표현만 빼면은 뭐 미국한테나 할 얘기, 일본한테나 할 얘기 이런 걸 했다 이런 건데 김정은도 그런 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녹록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거기에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올 봄 이제 그 북미 관계 김정은 트럼프 간의 이런 또 케미를 어떻게 맞춰갈지 자기들이 이게 김정은 트럼프 북미 회담의 또 시즌 2는 이전과 같을지 다를지 이런 부분들 그 사이에서 이 푸틴하고 또 시진핑이 어떤 김정은과의 또 이 밀당이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중국에서도 네. 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간 예전에 뭐 김점랑이라든지 대리 세력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유사시에는 정말 뭐 김정은 교체 카드 이런 것도 중국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예, 2013년 12월에 이제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맞아요. 김정은이.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친중, 뭐 석탄을 팔아먹는다든가 또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이복형인 그 김정남을 중국이 사실은 후견 세력으로 키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관리를 했다고 유사시에 하더라고요. 이제 네.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해서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도 죽이고 결국은 이제 이복형인 김정남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독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의 2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을지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인물이 있죠. 김한솔이라고. 김한솔, 그렇죠. 아들. 김한솔이가 네. 이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또 이게 불구대천이잖아요. 그렇죠. 뭐 무협지 보면은 뭐 10년, 20년 무술을 갈고 닦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뭐 그렇게 설정돼 있다가 아버지 원수를 못 갚고 끝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한솔이 사실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 또 계속 해외에서 있었고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니까 이제 30살이 됐고 네. 그 정도면 김정은이가 집권한 게 27살이거든요. 그러면 김한솔이 지금 어디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제 경험상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잠깐 나온 다음에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데는 CIA 분이 없어요. 저는 미국 CIA가 보호하고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한솔이도 뭔가 천리마 민방위니 뭐 자유조선이니 이런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반 김정은 연대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넓혀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김한솔이 결국은 아버지인 김정남의 어떤 그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당국과도 틀림없이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내에 반김정은 세력 이런 쪽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김정은의 지금 그 움직임 특히 이번 뭐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내부에 소위 말하는 뭐 그 북한판 태자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고위층 2, 3세대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반체제 조직 이런 것들이 아주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싹트고 있는 단계라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는 반대하지만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애착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쪽의 일원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론은 그거죠. 자기네는 북한 체제를 뭐 남쪽과 이렇게 합치고 흡수당하게 하고 이럴 생각은 없다. 이건 우리 국가인데 그럼 김정은이 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저거하고 우리가 잘만 좋은 정치 체제만 갖고 있으면 남조선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갖고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핵 기술이나 자기네들 ICBM 이걸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중국의 후견, 또 일부는 뭐 미국의 어떤 그 후견,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세력이 좀 확고해지고 네. 시기가 되면은 김한솔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지금처럼 이제 비교적 확고한 상황에서는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뭐 김정은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렇게 유고가 생긴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북한 내 어떤 정변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김정은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갔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1월 3일자 노동신문에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 뭐냐면 네. 시진핑 주석이 연하장을 보내왔는데 네. 1면도 아니고 2면도 아니고 3면에 실렸어요. 노동신문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3면에 이 왼쪽에는 쿠바가 보낸 연하장이 전문이 그대로 실렸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콩고가 보낸 전문이 실렸거든요. 콩고요. 네. 쿠바 콩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요 밑에 시진핑 주석의 이 연하장이 나오는데 네. 시진핑 이름도 없어요. 제목은 뭐냐? 여러 나라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요 제목 하에 중국 국가주석과 그 부인 시진핑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쭉쭉 몽골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북중 관계사에서 없던 일이에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연하장 보내왔는데 우리는 뭐 보도도 안 하죠. 그렇지만 쿠바, 콩고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바이든 이름도 없고 미국 대통령과 부인, 베트남, 몽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 막말로 개무시했네요, 진짜. 정말로 개무신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럼 뭐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주먹을 내린 것 같은 모욕이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이유가. 그럼 결국 중국으로부터 모정에 많은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북중 교역이 5%가량 줄었어요. 네. 보통 전성기 때는 60억 불을 넘었는데 2023년에 한 27, 8억 불 됐거든요. 절반도 안 되죠. 그 중에 또 21억 달러가량이 무역 적자예요. 그런데 또 5%가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 환율만 높은 게 아니라 위안화 환율도 1,200원대에서 3,000원이에요, 지금. 거의 3배 가까워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역 규모는 줄고 북한 경제는 최악이고 2023년 기준이지만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3%거든요. 네. 북중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노동자가 들어가면 나오는 건 불어예요. 비자는 안 줘요. 무역대표부도 거주 비자도 안 주고. 그럼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단둥에 북한의 무역대표부가 보통 한 400명 상주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말 2020년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귀국을 시켰어요. 그 숫자가 한 250만 가량 돼요. 지금 단둥에는 한 150명도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로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거래가 어려워진 거죠. 중국이 그동안 봐줬던 걸 안 봐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중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원인은 북러거든요.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지금 삐져나가거든요. 원래 김정은은 반중이에요. 왜냐하면 집권하자마자 친중파 거두였던 장성택을 처형했고, 그렇죠. 상징적이죠. 친중란 모두 다 죽였고 숙청해버렸거든요. 친중란이 씨가 말랐어요. 그다음 2017년 2월에는 중국이 돌보고 있던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중국이 김정남을 왜 돌보겠어요? 유사시에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지만 언제나 부담스럽죠.
우리도 미국이 정말로 한미동맹이고 중요하지만 미국이 있긴 불면 우리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면 네. 우리 재채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대 관계지만 저기는 지금 15억이라는 거대한 독재 국가가 지금 중국이라고는 거의 속국 취급하는 이 북한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항상 중국이 두렵죠. 그때 뭐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럼 막 여기 다 알잖아요. 이제 네,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우리도 중국하고 경제 관계 있지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여러 면에서 항상 너무나 볼륨이 크잖아요.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북한은 항상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라는 출구를 찾아버린 거죠. 지금 지난해 6월에 4.13 준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북러 군사협력을 제도화했고 지금 병력이 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먹여 살렸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을 해? 황당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러 관계를 믿고 시진핑 연하장을 정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경제는 지금 헤매는 발길인 거죠. 그 뭐 김정남을 중국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사실 뭐 기만소리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여차하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뭐 북한 유사시에는 좀 친중 이런 쪽을 뭐 해줄 그런 지도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종의 버퍼존, 네. 한미 동맹에 대응하는 이 완충지대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6.25 때 중국은 참 수없이 왔잖아요. 네, 네. 인해 전술로 얼마나 모택동 아들도 6.25 때 전사했어요. 무덤이 맞아요. 북한에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으로서는 자기의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성 국가를 만들거나 사실은 속셈은 점령하고 싶겠죠. 약간 동북공정 얘기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북한 먹으려고 한다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동북공정 말하는 이 만주 지역의 이 원래 청나라 말기 때는 이쪽 동해로 연해주가 청나라 땅이었어요. 네. 물론 과거는 우리 고구려 발해 거였죠. 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그 연해주를 뺏긴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반환 기일이 없어요. 근데 홍콩은 있었잖아요. 네네. 구룡반도는. 네네. 돌려줬잖아요. 네. 근데 연해주는요. 속으로 뭐겠어요. 저 내 땅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연해주가 만일에 중국 거면 얘기가 달라지죠. 태평양이 중국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 지리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연해주를 뺏김으로써 나진과 핫산 몇 킬로, 십몇 킬로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가 딱 막혀서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밑으로 오면은 또 밑에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중국이 만일에 동해로 나온다 그러면은 동북 삼성은 날개를 달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이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이 복잡한 물류 교통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머릿속에는 동해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게 아마 본인들 생각일 거예요. 그걸 이제 차항출해라고 그래요. 항구를 빌려서 나간다, 바다로 나간다. 그 나진에 있는 그 항구 부두 3개 중에 하나를 중국이 임차했어요. 블라디보스톡에도 지금 중국 선박 기항을 이제 인정해 줬거든요. 그건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워낙 다급하니까 러시아가 그런 거지.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동해로 나온 게 달갑겠어요? 안 달갑겠어요? 당연히 신경 쓰이죠. 달갑지 않죠. 네. 이 나와버리면은 원래 연해주도 중국 거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기를 동해까지 나와버리면 블라디보스톡이 완전히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극동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보고의 땅이지만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수백만 명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중국은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긴장하냐면 북한 노동자는 극동에 받아들여요. 근데 러시아 노동자는 안 받아들여요. 눌러 앉을까 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불을 뜨고 봐야 돼요. 맞아요, 중국의 맞아요. 야욕에 대해서. 동북공정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맺고 유사시 러시아 군대를 끌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파병까지 했잖아요. 그럼 중국 손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이 기분이 좋겠어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시진핑한테 이제 연하장 같은 거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균열이에요 지금 사실. 그래도 양측이 파국으로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시진핑한테는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트럼프. 아, 네. 북러가 밀착했는데 네.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만나면 또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미국 쪽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을 하면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개선도 같이 가요. 그럼 비핵화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관계 개선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무역 대표부가 개설될 수가 있어요. 대사급 관계 이전 단계가 무역 대표부거든요. 창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중국으로선 더 황당하겠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조급하죠. 조급하죠. 전통적인 북한의 후견, 맹주 1위는 중국 우리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라든가 그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북러 밀착을 보면서 아마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것 봐라.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 김정은이 푸틴하고 만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북러 간의 어떤 행사라든가 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만찬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북한 외무성 최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러시아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다. 그리고 같은 참호, 같은 전투에서 우리의 최고의 우방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최고의 우방이라든가 뭐 최고의 친구라든가 이런 표현을 중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쾌할 수 있죠. 그건 자기네들한테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럼 너희 바뀌었냐? 김정은이 푸틴한테 받은 연하장은 노동신문 일면에 이렇게 크게 실으면서 시진핑이 보낸 거는 다른 무슨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이 보낸 거랑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가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니 격화시키는 거니? 네. 이런 거예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전후 해가지고 베이징을 가거나 어디 거기까지 안 올 때면은 이쪽 다른 지역에 지방에까지 찾아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보고하고 지침을 받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러시아가 뭐 좀 해준다고 너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엄청나게 아마 지금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박러설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주시를 할 건데 아마도 그 중국 지도부는 집요하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조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항상 채찍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과거에는 뭐 따칭유전에서 들어가는 송유망을 잠근다든가 송유관을 잠근다든가 이런 것들로 며칠만 잠궈도 북한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중국이 갑자기 한국인 관광이나 상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노비자를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비자 없이 올 수 있다. 네,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계속 안 된다고 이러다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타이밍이 안 맞게 노비자로 다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주는 사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북러 간의 밀착 파병이게 작년 10월에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이 러시아 영내로 가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바로 11월에 이제 노비자 이 부분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돈줄 조이기 부분이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대거 이제 돌려보낸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측 지역 공단에 출퇴근식으로도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그런 돈줄들을 차단하면서 아마 김정은 길들이기를 상당 기간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알기로도 이 북러 간의 교역 양이나 금액보다 네. 이 중국과의 금액이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큰 그럼요. 거잖아요. 압도적이죠. 근데도 왜 북한은 그렇게 중국을 그렇게 뭐 최근 막말로 하자면은 그 신문에도 실은 거 보면 약간 무시할까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네. 무시하죠. 우리도 네. 사실 뭐 우리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좀 무시하잖아요. 네, 우리도 네, 네. 뭐 전 세계에서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뭐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뭐 그 중국의 발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국으로서 이렇게 해오던 그런 부분에 어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조금 중국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반중 감정이 있죠.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은 북한 정권도 의지하면서도 김정일 시대 때부터 김정일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비공개로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중국 저 뭐 돼지 새끼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네. 겉으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면서 뒤로는 우리를 녹여 먹으려 그런다. 아. 속지 말아야 된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중국이라는 그런 표현만 빼면은 뭐 미국한테나 할 얘기, 일본한테나 할 얘기 이런 걸 했다 이런 건데 김정은도 그런 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녹록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거기에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올 봄 이제 그 북미 관계 김정은 트럼프 간의 이런 또 케미를 어떻게 맞춰갈지 자기들이 이게 김정은 트럼프 북미 회담의 또 시즌 2는 이전과 같을지 다를지 이런 부분들 그 사이에서 이 푸틴하고 또 시진핑이 어떤 김정은과의 또 이 밀당이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중국에서도 네. 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간 예전에 뭐 김점랑이라든지 대리 세력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유사시에는 정말 뭐 김정은 교체 카드 이런 것도 중국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예, 2013년 네. 12월에 이제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맞아요. 김정은이.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친중, 뭐 석탄을 팔아먹는다든가 또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이복형인 그 김정남을 중국이 사실은 후견 세력으로 키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관리를 했다고 유사시에 하더라고요. 이제 네.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해서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도 죽이고 결국은 이제 이복형인 김정남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독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의 2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을지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인물이 있죠. 김한솔이라고. 김한솔, 그렇죠. 아들. 김한솔이가 네. 이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또 이게 불구대천이잖아요. 그렇죠. 뭐 무협지 네. 보면은 네. 뭐 10년, 20년 무술을 갈고 닦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뭐 그렇게 설정돼 있다가 아버지 원수를 못 갚고 끝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한솔이 사실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 또 계속 해외에서 있었고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니까 이제 30살이 됐고 네. 그 정도면 김정은이가 집권한 게 27살이거든요. 아. 그러면 김한솔이 지금 어디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제 경험상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잠깐 나온 다음에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데는 CIA 분이 없어요. 저는 미국 CIA가 보호하고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한솔이도 뭔가 천리마 민방위니 뭐 자유조선이니 이런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반 김정은 연대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넓혀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김한솔이 결국은 아버지인 김정남의 어떤 그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당국과도 틀림없이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내에 반김정은 세력 이런 쪽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의외로
김정은의 지금 그 움직임, 특히 이번 뭐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내부에 소위 말하는 뭐 그 북한판 태자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고위층 2, 3세대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반체제 조직 이런 것들이 아주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싹트고 있는 단계라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는 반대하지만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애착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쪽의 일원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론은 그거죠. 자기네는 북한 체제를 뭐 남쪽과 이렇게 합치고 흡수당하게 하고 이럴 생각은 없다. 이건 우리 국가인데 그럼 김정은이 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저거하고 우리가 잘만 좋은 정치 체제만 갖고 있으면 남조선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갖고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핵 기술이나 자기네들 ICBM 이걸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중국의 후견, 또 일부는 뭐 미국의 어떤 그 후견,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세력이 좀 확고해지고 네. 시기가 되면은 김한솔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지금처럼 이제 비교적 확고한 상황에서는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뭐 김정은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렇게 유고가 생긴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북한 내 어떤 정변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김정은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갔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안 세력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1월 3일자 노동신문에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 뭐냐면 네. 시진핑 주석이 연하장을 보내왔는데 네. 1면도 아니고 2면도 아니고 3면에 실렸어요. 노동신문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3면에 이 왼쪽에는 쿠바가 보낸 연하장이 전문이 그대로 실렸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콩고가 보낸 전문이 실렸거든요. 콩고요. 네. 쿠바 콩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요 밑에 시진핑 주석의 이 연하장이 나오는데 네. 시진핑 이름도 없어요. 제목은 뭐냐? 여러 나라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요 제목 하에 중국 국가주석과 그 부인 시진핑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쭉쭉 몽골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북중 관계사에서 없던 일이에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연하장 보내왔는데 우리는 뭐 보도도 안 하죠. 그렇지만 쿠바, 콩고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바이든 이름도 없고 미국 대통령과 부인, 베트남, 몽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 막말로 개무시했네요, 진짜. 정말로 개무신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럼 뭐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주먹을 내린 것 같은 모욕이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이유가. 그럼 결국 중국으로부터 모정에 많은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북중 교역이 5%가량 줄었어요. 네. 보통 전성기 때는 60억 불을 넘었는데 2023년에 한 27, 8억 불 됐거든요. 절반도 안 되죠. 그 중에 또 21억 달러가량이 무역 적자예요. 그런데 또 5%가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 환율만 높은 게 아니라 위안화 환율도 1,200원대에서 3,000원이에요, 지금. 거의 3배 가까워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역 규모는 줄고 북한 경제는 최악이고 2023년 기준이지만 북한의 대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3%거든요. 네. 북중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노동자가 들어가면 나오는 건 불어예요. 비자는 안 줘요. 무역대표부도 거주 비자도 안 주고. 그럼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단둥에 북한의 무역대표부가 보통 한 400명 상주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말 2020년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귀국을 시켰어요. 그 숫자가 한 250만 가량 돼요. 지금 단종에는 한 150명도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로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거래가 어려워진 거죠. 중국이 그동안 봐줬던 걸 안 봐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중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원인은 북러거든요.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지금 삐져나가거든요. 원래 김정은은 반중이에요. 왜냐하면 집권하자마자 친중파 거두였던 장성택을 처형했고, 그렇죠. 꽤 근데 상징적이죠. 친중란 네네. 모두 다 죽였고 숙청해버렸거든요. 친중란이 씨가 말랐어요. 그다음 2017년 2월에는 중국이 돌보고 있던 김정남을 형 말레이시아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중국이 김정남을 왜 돌보겠어요? 유사시에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지만 언제나 부담스럽죠. 우리도 미국이 정말로 한미동맹이고 중요하지만 미국이 있긴 불면 우리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면 네. 우리 재채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대 관계지만 저기는 지금 15억이라는 거대한 독재 국가가 지금 중국이라고는 거의 속국 취급하는 이 북한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항상 중국이 두렵죠. 그때 뭐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럼 막 여기 다 알잖아요. 이제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우리도 중국하고 경제 관계 있지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여러 면에서 항상 너무나 볼륨이 크잖아요.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북한은 항상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라는 출구를 찾아버린 거죠. 지금 지난해 6월에 4.13 준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북러 군사협력을 제도화했고 지금 병력이 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먹여 살렸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을 해? 황당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러 관계를 믿고 시진핑 연하장을 정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경제는 지금 헤매는 발길인 거죠. 그 뭐 김정남을 중국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사실 뭐 기만 소리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여차하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뭐 북한 유사시에는 좀 친중 이런 쪽을 뭐 해줄 그런 지도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종의 버퍼존, 네. 한미 동맹에 대응하는 이 완충지대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6.25 때 중국은 참 수없이 왔잖아요. 네네. 인해 전술로 얼마나 모택동 아들도 6.25 때 전사했어요. 무덤이 맞아요. 북한에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으로서는 자기의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성 국가를 만들거나 사실은 속셈은 점령하고 싶겠죠. 약간 동북공정 얘기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북한 먹으려고 한다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동북공정 말하는 이 만주 지역의 이 원래 청나라 말기 때는 이쪽 동해로 연해주가 청나라 땅이었어요. 네. 물론 과거는 우리 고구려 법 발의 거였죠. 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그 연해주를 뺏긴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반환 기일이 없어요. 근데 홍콩은 있었잖아요. 네네. 구룡반도는. 네네. 돌려줬잖아요. 네. 근데 연해주는요. 속으로 뭐겠어요. 저 내 땅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연해주가 만일에 중국 거면 얘기가 달라지죠. 태평양이 중국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 지리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연해주를 뺏김으로써 나진과 핫산 뭐 몇 킬로, 십몇 킬로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가 딱 막혀서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오면은 또 밑에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중국이 만일에 동해로 나온다 그러면은 동북 삼성은 날개를 달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이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이 복잡한 물류 교통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머릿속에는 동해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게 아마 본인들 생각일 거예요. 그걸 이제 차항출해라고 그래요. 항구를 빌려서 나간다, 바다로 나간다. 그 나진에 있는 그 항구 부두 3개 중에 하나를 중국이 임차했어요.
블라디보스톡에도 지금 중국 선박 기항을 이제 인정해 줬거든요. 그건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워낙 다급하니까 러시아가 그런 거지.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동일에 나온 게 달갑겠어요? 안 달갑겠어요? 당연히 신경 쓰이죠. 달갑지 않죠. 네. 이 나와버리면은 원래 연해주도 중국 거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기 동해까지 나와버리면 블라디보스톡이 완전히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극동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보고의 땅이지만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수백만 명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중국은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긴장하냐면 북한 노동자는 극동에 받아들여요. 근데 러시아 노동자는 안 받아들여요. 눌러 앉을까 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네네. 불을 뜨고 봐야 돼요. 맞아요, 중국의 맞아요. 야욕에 네. 대해서. 동북공정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맺고 유사시 러시아 군대를 끌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파병까지 했잖아요. 그럼 중국 손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이 기분이 좋겠어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시진핑한테 이제 연하장 같은 거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균열이에요, 지금 사실. 그래도 양측이 파국으로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시진핑한테는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트럼프. 네. 북러가 밀착했는데 네.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만나면 또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미국 쪽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을 하면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개선도 같이 가요. 그럼 비핵화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관계 개선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무역 대표부가 개설될 수가 있어요. 대사급 관계 이전 단계가 무역 대표부거든요. 창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중국으로서는 더 황당하겠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조급하죠. 조급하죠. 전통적인 북한의 후견, 맹주 1위는 중국 우리야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라든가 그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북러 밀착을 보면서 아마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것 봐라.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 김정은이 푸틴하고 만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북러 간의 어떤 행사라든가 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만찬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북한 외무성 최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러시아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다. 그리고 같은 참호, 같은 전투에서 우리의 최고의 우방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최고의 우방이라든가 뭐 최고의 친구라든가 이런 표현을 중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쾌할 수 있죠. 그건 자기네들한테 쓰던 표현이거든요. 그럼 너희 바뀌었냐? 김정은이 푸틴한테 받은 연하장은 노동신문 일면에 이렇게 크게 실으면서 시진핑이 보낸 거는 다른 무슨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이 보낸 거랑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너희가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니 격화시키는 거니? 네. 이런 거예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전후 해가지고 베이징을 가거나 어디 거기까지 안 올 때면은 이쪽 다른 지역에 지방에까지 찾아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보고하고 지침을 받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러시아가 뭐 좀 해준다고 너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엄청나게 아마 지금 불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박러설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주시를 할 건데 아마도 그 중국 지도부는 집요하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조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항상 채찍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과거에는 뭐 따칭유전에서 들어가는 송유망을 잠근다든가 송유관을 잠근다든가 이런 것들로 며칠만 잠궈도 북한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11월에
중국이 갑자기 한국인 관광이나 상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노비자를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비자 없이 올 수 있다. 아, 네,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계속 안 된다고 이러다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타이밍이 안 맞게 노비자로 다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주는 사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북러 간의 밀착 파병이게 작년 10월에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이 러시아 영내로 가가지고 지금 훈련받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바로 11월에 이제 노비자 이 부분이 나왔고 앞으로 이제 돈줄 조이기 부분이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대거 이제 돌려보낸다든가.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 측 지역 공단에 출퇴근식으로도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데 그런 돈줄들을 차단하면서 아마 김정은 길들이기를 상당 기간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알기로도 이 북러 간의 교역 양이나 금액보다 네. 이 중국과의 금액이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큰 그럼요. 거잖아요. 압도적이죠. 근데도 왜 북한은 그렇게 중국을 그렇게 뭐 최근 막말로 하자면은 그 신문에도 실은 거 보면 약간 무시할까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네. 무시하죠. 우리도 네. 사실 뭐 우리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좀 무시하잖아요. 네, 우리도 네, 네. 뭐 전 세계에서 일본 무시하는 나라는 뭐 한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뭐 그 중국의 발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대국으로서 이렇게 해오던 그런 부분에 어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조금 중국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반중 감정이 있죠. 네, 근데 네. 그런 부분은 북한 정권도 의지하면서도 김정일 시대 때부터 김정일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비공개로 간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중국 저 뭐 돼지 새끼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네. 겉으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주면서 뒤로는 우리를 녹여 먹으려 그런다. 아. 속지 말아야 된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중국이라는 그런 표현만 빼면은 뭐 미국한테나 할 얘기, 일본한테나 할 얘기 이런 걸 했다 이런 건데 김정은도 그런 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녹록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거기에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올 봄 이제 그 북미 관계 김정은 트럼프 간의 이런 또 케미를 어떻게 맞춰갈지 자기들이 이게 김정은 트럼프 북미 회담의 또 시즌 2는 이전과 같을지 다를지 이런 부분들 그 사이에서 이 푸틴하고 또 시진핑이 어떤 김정은과의 또 이 밀당이 있을지 그런 부분 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뭐지? 중국에서도 네. 이 북한 정권을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간 예전에 뭐 김점랑이라든지 대리 세력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유사시에는 정말 뭐 김정은 교체 카드 이런 것도 중국에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예, 2013년 네. 12월에 이제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맞아요. 김정은이.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친중, 뭐 석탄을 팔아먹는다든가 또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이복형인 그 김정남을 중국이 사실은 후견 세력으로 키우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관리를 했다고 유사시에 하더라고요. 이제 네.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해서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도 죽이고 결국은 이제 이복형인 김정남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독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의 2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을지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인물이 있죠. 김한솔이라고. 김한솔, 그렇죠. 아들. 김한솔이가 네. 이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또 이게 불구대천이잖아요. 그렇죠. 뭐 무협지 네. 보면은 네. 뭐 10년, 20년 무술을 갈고 닦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뭐 그렇게 설정돼 있다가 아버지 원수를 못 갚고 끝나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한솔이 사실 프랑스에서도 공부하고 또 계속 해외에서 있었고
95년생이에요. 95년생이니까 이제 30살이 됐고, 네. 그 정도면 김정은이가 집권한 게 27살이거든요. 아. 그러면 김한솔이 지금 어디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제 경험상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잠깐 나온 다음에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데는 CIA 분이 없어요. 저는 미국 CIA가 보호하고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한솔이도 뭔가 천리마 민방위니 뭐 자유조선이니 이런 조직들을 통해 가지고 반 김정은 연대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넓혀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김한솔이 결국은 아버지인 김정남의 어떤 그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당국과도 틀림없이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내에 반 김정은 세력 이런 쪽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김정은의 지금 그 움직임, 특히 이번 뭐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내부에 소위 말하는 뭐 그 북한판 태자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고위층 2, 3세대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반체제 조직 이런 것들이 아주 표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싹트고 있는 단계라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는 반대하지만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애착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쪽의 일원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론은 그거죠. 자기네는 북한 체제를 뭐 남쪽과 이렇게 합치고 흡수당하게 하고 이럴 생각은 없다. 이건 우리 국가인데, 그럼 김정은이 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그럼 우리도 외부에서 저거하고 우리가 잘만 좋은 정치 체제만 갖고 있으면 남조선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갖고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핵 기술이나 자기네들 ICBM 이걸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중국의 후견, 또 일부는 뭐 미국의 어떤 그 후견,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세력이 좀 확고해지고 네. 시기가 되면은 김한솔이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지금처럼 이제 비교적 확고한 상황에서는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뭐 김정은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렇게 유고가 생긴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북한 내 어떤 정변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김정은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갔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안 세력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1월 3일자 노동신문에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 뭐냐면 네. 시진핑 주석이 연하장을 보내왔는데 네. 1면도 아니고 2면도 아니고 3면에 실렸어요. 노동신문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3면에 이 왼쪽에는 쿠바가 보낸 연하장이 전문이 그대로 실렸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콩고가 보낸 전문이 실렸거든요. 콩고요. 네. 쿠바 콩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요 밑에 시진핑 주석의 이 연하장이 나오는데 네. 시진핑 이름도 없어요. 제목은 뭐냐? 여러 나라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요 제목 하에 중국 국가주석과 그 부인 시진핑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쭉쭉 몽골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북중 관계사에서 없던 일이에요.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연하장 보내왔는데 우리는 뭐 보도도 안 하죠. 그렇지만 쿠바, 콩고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바이든 이름도 없고 미국 대통령과 부인, 베트남, 몽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 막말로 개무시했네요, 진짜. 정말로 개무신 거예요. 정말로.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럼 뭐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정말 주먹을 내린 것 같은 모욕이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이유가. 그럼 결국 중국으로부터 모정에 많은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북중 교역이 5%가량 줄었어요. 네. 보통 전성기 때는 60억 불을 넘었는데
2023년에 한 27, 8억 불 됐거든요. 절반도 안 되죠. 그 중에 또 21억 달러가량이 무역 적자예요. 그런데 또 5%가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안화, 달러 환율만 높은 게 아니라 위안화 환율도 1,200원대에서 3,000원이에요, 지금. 거의 3배 가까워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역 규모는 줄고, 북한 경제는 최악이고, 2023년 기준이지만, 북한의 대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3%거든요. 네. 북중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기분 나쁘다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노동자가 들어가면 나오는 건 불어예요. 비자는 안 줘요. 무역대표부도 거주 비자도 안 주고. 그럼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단동에 북한의 무역대표부가 보통 한 400명 상주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말 2020년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귀국을 시켰어요. 그 숫자가 한 250만 가량 돼요. 지금 단둥에는 한 150명도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로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거래가 어려워진 거죠. 중국이 그동안 봐줬던 걸 안 봐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중국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왜 그러느냐? 원인은 북러거든요.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서 지금 삐져나가거든요. 원래 김정은은 반중이에요. 왜냐하면 집권하자마자 친중파 거두였던 장성택을 처형했고, 그렇죠. 꽤 근데 상징적이죠. 친중란 네네. 모두 다 죽였고 숙청해버렸거든요. 친중란이 씨가 말랐어요. 그다음 2017년 2월에는 중국이 돌보고 있던 김정남을 형 말레이시아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중국이 김정남을 왜 돌보겠어요? 유사시에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지만 언제나 부담스럽죠. 우리도 미국이 정말로 한미동맹이고 중요하지만 미국이 있긴 불면 우리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면 네. 우리 재채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미국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대 관계지만 저기는 지금 15억이라는 거대한 독재 국가가 지금 중국이라고는 거의 속국 취급하는 이 북한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항상 중국이 두렵죠. 그때 뭐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럼 여기 다 알잖아요. 이제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우리도 중국하고 경제 관계 있지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여러 면에서 항상 너무나 볼륨이 크잖아요.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은 항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북한은 항상 상대적 자율성을 유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라는 출구를 찾아버린 거죠. 지금 지난해 6월에 4.13 준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북러 군사협력을 제도화했고 지금 병력이 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먹여 살렸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을 해? 황당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북러 관계를 믿고 시진핑 연하장을 정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 경제는 지금 헤매는 발길인 거죠. 그 뭐 김정남을 중국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사실 뭐 기만 소리라든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여차하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뭐 북한 유사시에는 좀 친중 이런 쪽을 뭐 해줄 그런 지도자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일종의 버퍼존, 네. 한미 동맹에 대응하는 이 완충지대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6.25 때 중국은 참 수없이 왔잖아요. 네네. 인해전술로 얼마나 모택동 아들도 6.25 때 전사했어요. 무덤이 맞아요. 북한에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으로서는 자기의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성 국가를 만들거나 사실은 속셈은 점령하고 싶겠죠. 약간 동북공정 얘기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북한 먹으려고 한다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동북공정 말하는 이 만주 지역의 이 원래 청나라 말기 때는 이쪽 동해로 연해주가 청나라 땅이었어요. 네. 물론 과거는 우리 고구려 법 발의 거였죠. 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1860년 베이징,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그 연해주를 뺏긴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반환 기일이 없어요. 아. 근데 홍콩은 있었잖아요. 네네. 구룡반도는. 네네. 돌려줬잖아요. 네. 근데 연해주는요. 속으로 뭐겠어요. 저 내 땅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연해주가 만일에 중국 거면 얘기가 달라지죠. 태평양이 중국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 지리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연해주를 뺏김으로써 나진과 핫산, 뭐 몇 킬로, 십몇 킬로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가 딱 막혀서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오면은 또 밑에 일본 있고 우리나라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복잡하고. 중국이 만일에 동해로 나온다 그러면은 동북 삼성은 날개를 달았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보아이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이 복잡한 물류 교통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머릿속에는 동해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그게 아마 본인들 생각일 거예요. 그걸 이제 차항출해라고 그래요. 항구를 빌려서 나간다, 바다로 나간다. 그 나진에 있는 그 항구 부두 3개 중에 하나를 중국이 임차했어요. 블라디보스톡에도 지금 중국 선박 기항을 이제 인정해 줬거든요. 그건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워낙 다급하니까 러시아가 그런 거지.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동해로 나온 게 달갑겠어요? 안 달갑겠어요? 당연히 신경 쓰이죠. 달갑지 않죠. 네. 이 나와버리면은 원래 연해주도 중국 거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기를 동해까지 나와버리면 블라디보스톡이 완전히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극동이 어마어마한 정말로 보고의 땅이지만 인구가 거의 없거든요. 수백만 명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중국은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긴장하냐면 북한 노동자는 극동에 받아들여요. 근데 러시아 노동자는 안 받아들여요. 눌러 앉을까 봐.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네네. 불을 뜨고 봐야 돼요. 맞아요, 중국의 맞아요. 야욕에 네. 대해서. 동북공정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맺고 유사시 러시아 군대를 끌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파병까지 했잖아요. 그럼 중국 손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이 기분이 좋겠어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시진핑한테 이제 연하장 같은 거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균열이에요, 지금 사실. 그래도 양측이 파국으로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시진핑한테는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트럼프. 아, 네. 북러가 밀착했는데 네.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만나면 또 삐져나갈 거 아니에요, 미국 쪽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을 하면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개선도 같이 가요. 그럼 비핵화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관계 개선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무역 대표부가 개설될 수가 있어요. 대사급 관계 이전 단계가 무역 대표부거든요. 창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중국으로서는 더 황당하겠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조급하죠. 조급하죠.